미국 금리 인상,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 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11월 연준의 정책 전환 메시지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크게 한 방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연준은 정책 전환에 대한 신호는 분명히 주긴 줬는데요.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낼 수 있다는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문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제롬 파월 의장은 그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트렌드 기사는 바로 연준은 여전히 월가의 에너미 넘버 원이라는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수요일 FOMC 회의가 끝나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연준이 성명을 통해서 이후에 금리를 결정할 때는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이 이 경제에 미치는 시간차를 감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두고 보겠다는 정책 전환의 시그널을 던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환호는요 불과 30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엄청나게 매파적인 메시지를 기자회견 내내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딥 리세션을 감당하더라도 일단 물가는 때려잡고 말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포커스는 연준의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향하고 채권 금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채는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역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50년 채권 역사를 통틀어서 3년 연속 손실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채권 시장의 회복,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하락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가 투자은행은 금리가 더 오를 룸이 이제 많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내년에 성장과 물가가 함께 둔화되는 시기가 오면 채권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 위험 조정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죠.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 감사 작업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원래 11월 중순 정도에 끝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홍콩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현장 실사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게 결국에 예상보다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 홍콩 증시가 급등을 했죠. 여기에 중국 정부가 시진핑 3연임을 확정짓고 이 경제를 억누르던 코로나 제로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항생지수는요 11년 만에 최대폭의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바닥이 보였다고 이제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시진핑의 독재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을 손절하겠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끊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글로벌이 올해부터 중국에 대한 투자 노출을 크게 줄이고요, 추가 베팅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켄 피셔 회장의 기고인데요. 지금은 이제 불신의 비관론이 최악인 상황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향후 잃어버린 10년을 예고할 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반대로 강세장이 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켄 피셔 회장은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숨막힐 정도의 역풍이 부는 지금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비관론에서 반대로 강세장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지금 비관론이 엄청나게 팽배한 상황에서 켄 피셔 회장의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의 켄 피셔, 이제 정식 이름으로는 케네스 피셔인데요. 케네스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필립 피셔의 아들인데요. 1979년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을 해서 37년간이나 CEO로 재직하고 있을 만큼 운용 자산만 1,88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지금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투자로 지금 2대를 먹고 살고 있을 만큼 이제 투자 세계에서는 잔뼈가 굵고 명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4년부터는 이제 포브스지의 이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했죠. 지금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미디어에다가 그 기고, 투자 노트를 기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켄 피셔는 현재 증시가 불신의 비관론이 팽배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불신의 비관론은 증시 폭락이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찾아오는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 언제가 바닥일지 모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요인에만 집중하고 좋은 소식은 모두 이제 다 무시해버리. 좋아질 일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믿는 일종의 다크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를 상당히 깊게 꿰뚫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우울증 같은 거에 걸리면 모든 게 다 우울하잖아요. 심지어 파란 하늘과 이제 눈부신 햇살도 막 다 마음에 안 들죠. 실제로 이제 현재 투자 심리를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가장 큰 비관론을 주장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낙관적이거나 이제 비관적인 감정이 극한의 수준에 도달하면 그 반대를 취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역발상 혹은 이제 역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파는요, 이 지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극한의 비관론을 보이는 매수 신호를 깜빡일 때 S&P 500이 그 다음부터 1년간 평균 20% 정도 수준의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켄 피셔의 주장도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쌓이고 있는 극도의 비관론이 결국 주가 반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반등이 시작되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도 투자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또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건데요. 켄 피셔는 이런 주식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다라고 하면서 비관론자들을 가지고 논다라고 주장을 하죠. 투자자들이 완벽해 보이는 바닥을 찾고 주가 상승의 명확한 신호를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시장의 바닥은 경제가 회복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주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켄 피셔는 약세장이 투자 심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바닥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팬데믹의 경우에도 경제는 완전히 락다운해서 일시 정지한 상태였고 GDP 역시 추락하는 상황이었지만 주가는 상관없이 밀고 올라갔습니다. 2009년 초에도 두 자릿수의 실업률에다가 기업 이익이 폭락하고 이제 저수익의 뉴노멀이 시작된다라고 월가가 선언을 한 상황에서 주가는 연말까지 무려 73%가 급등을 하죠. 이제 다시 투자자들과 월가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정부의 부채,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부터 수많은 악재를 가지고 지금 비관론을 노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은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장담을 한 상황이고요. 높은 금리는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여기에 기업 이익까지 더 낮아지니까 주가는 정말 떨어질 길밖에 안 남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켄 피셔는 1980년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10.6%나 되고 1990년대 6.7%나 됐던 시기, 주가 수익률은 각각 17%와 18%나 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켄 피셔가 비교하는 1980년대하고 90년대를 지금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지금은 고금리 고성장을 보이던 80년대하고는 약간 다르게 고금리의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이었던 1970년대와 비교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 1974년이 현재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정치적으로나 뭐 지정학적으로나 정부 재정적으로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 뭐 닉슨이 워러게이트로 사임도 하고 뭐 인플레이션도 엄청 높았고요. 이걸 또 잡는다고 연준은 금리를 5%에서 13%까지 올리고 여기 이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석유 파동에 베트남 전쟁 이것 때문에 또 식료품 쇼크도 있었죠. 뭐 여러모로 상황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런 모든 악재가 1974년 4분기 실업률이 치솟고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입을 하면서 연준의 정책 전환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가는 1975년부터 90년까지 말 그대로 폭풍 증가세를 시작을 하죠. 그 5년 동안 가장 큰 상승세로 시장 회복을 주도한 거는 이제 단연 스몰캡인데요. 5년 연속 수익 1위를 기록을 하고요. 연평균 35%에 달하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치주가 약 27%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하죠. 스몰캡하고 가치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스몰캡은 밸류에이션이 현재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보상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의미죠. 결국 스몰캡은 가치주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셈인데요. 그리고 금리 인상 환경에서 재정이 튼튼한 우량주 이거는 올해 시장 수익을 또 확실히 뛰어넘으면서 이미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스몰캡의 대표 ETF 상품이죠. 이제 IWM은요. 이미 올해 5월부터는 S&P 500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IWM은 SPX, SPY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5월부터 약 7% 수준의 아웃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러셀 2000의 가치주하고만 또 비교하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집니다. 가치주를 모아놓은 IWN, 그러니까 IWM이 아니고요. IWN입니다. 낸시 할 때 N. IWN과 S&P 500을 비교하면 이미 스몰캡 가치주는요.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S&P 500을 압도해서요. 이미 10%에 가까운 아웃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재정이 튼튼한 우량주가 어떻게 S&P 500을 압도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스몰캡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투자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제 주식시장이 확실한 반등세가 아닌 장기적으로 좀 평평하게 그냥 움직이는 이 박스권 내의 장세도 가능하다라고 봤는데요.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이 그대로니까 좀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실제로 1936년부터 1948년까지 대공황을 지나서 2차 세계 대전을 중심으로 시장이 평평했던 시기, 이른바 이제 플랫 데케이드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피셔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약 60%가 거의 횡보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일정한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배당주 투자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있다면 대공황 당시의 하락세도 약 절반 수준으로 손실을 줄이고 1970년대의 베어마켓에서도 수익을 봤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이제 배당주는요, 이 배당을 빼더라도 그 자체 주가만으로도 시장 수익을 완전히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 ETF의 하나인 찰스 슈왑의 SCHD는요, 올해 S&P 500을 약 15%나 아웃퍼폼 하는데요. 여기에 배당 수익까지 더하면 사실 이제 베어마켓이 아니라 사실상 조정이나 풀백 수준의 미약한 하락세를 지금 겪었을 뿐이죠. 켄 피셔의 올해 2분기 13F를 보면은 이런 성향을 또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는 평가 금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을 모아둔 그래프 차트입니다. 더 밀크의 이제 그레이 인베스터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기술주에서도 알짜 기업들 가격 경쟁력이 충만하고 이 재정이 튼튼해서 수익을 왕창 내거나
해당 산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뭐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도체 뭐 TSMC나 ASML도 그렇죠. 여기에 골드만삭스는요, 또 흥미로운 투자 전략을 또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데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뭐냐면 자사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다시 사서 이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처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띄우고 현재 주주들의 이익을 늘려주는 주주 환원 조치를 말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기대되는 지금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은 재정적으로 그만큼 또 건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경영진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사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믿음을 또 그들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환매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다 이제 스탁픽을 몇 개를 하면서 이 양념을 조금 더 쳤습니다. 바로 지난 12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뭐 최소한 5% 이상 증가했고요. 시장을 선도하는 자사주 매입 증가율, 그리고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이 S&P 500보다 낮은 저평가된 가치주를 꼽았는데요. 특히 향후 자사주 매입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제외를 했죠. 그러면서 앞날이 창창한 기업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바로 이제 에너지 쪽의 마라톤 페트롤리움, 타피스트리, 랄프 로렌, 로우스, 그리고 마라톤 오일입니다. 첫 번째로 꼽힌 이 마라톤 페트롤리움은요, 주가 수익률이 8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바이백 증가세는 무려 901%입니다. 순 바이백 비율은 22%에 달하죠.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관론이 팽배한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장에서 월가의 대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주는 휴가 때문에 쉬고요. 다다음 주 14일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